건축주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그냥 깜빵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빌라가 두 동 전체가 경매가 진행된 상황인 거죠? 네. 다 각각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여기 매매 계약은 얼마에 하셨어요? 저희는 3억 2천에. 3억 2천이요? 네. 그럼 각 집마다 지금 매매 금액이 다 다른 다릅니다. 거죠? 저희는 3억 2,500. 네. 그럼 평균 한 3억 2, 3천 정도가 분양가라고 보시면 네, 네. 되네요. 여기 집이 몇 평 정도 되죠? 한 22평 정도. 실평수가 22평 네. 정도 네. 되나요? 지금 여기 빌라 두 개 동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경매도 진행됐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발생한 거죠? 21년도 9월에 이제 다 된다, 준공돼가지고 다 소유권 이전이 된다 했는데 8월 달에 경매가 넘어간다고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예. 여기 빌라 두 개 동을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일단 한 집당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입주부터 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서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집주인이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락 두절입니다. 현재 여기 빌라 전체에 하자가 많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인가요? 현재 제일 큰 부분은 비가 오면 누수의 문제입니다. 4층의 4세대는 다 비가 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밑에 세대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벽에 타일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시공 자체도 마무리까지 안 해주셔서 뭐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 그냥 간신히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실 정도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예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본인들의 네. 비용으로 네. 충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건축주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먼저 하시면 나중에 분양금에 뭐 녹여주겠다, 잔금에서 녹여주겠다. 해주겠다. 예.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매매라고 하면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또 잔금날을 지정해서 그 잔금날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입주를 하는 게 보통 네. 통상적인 거래 절차인데 네. 빌라에 계시는 분들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쪽으로 얼마씩 지급하고 먼저 입주를 해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 집주인이 허락을 해주신 건가요? 잔금도 안 치렀는데 먼저 입주를 하라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네. 선입주도 가능하다. 네. 네, 그 조항도 있었고 저희는 이제 8월에 이사를 왔는데 9월이면 준공이 완전히 끝나니 네, 9월에는 무조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 집주인이 배려를 해줬다라고 생각들을 네. 하셔서 좀 네. 네, 고맙게 맞습니다.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집마다 지금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했던 금액들이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죠? 3천원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많이 내신 분은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여기 빌라 두 동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세대. 전체 세대. 전체 두 동에 약 20세대 가까이가 네. 다 똑같습니다. 혹시 집주인을 찾아보셨나요? 예, 한번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한 통이 안 옵니다. 여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대출받은 근저당권만 해도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뭐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주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그냥 깜빵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16세대를 완전 기만하신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드렸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가끔 이제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까지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재 소유자로 돼 있는 이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제 등기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막 30 정도가 넘은 네.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뭐 본인이 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친구구나라고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분이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이 30 넘은 네. 젊은 친구는 네. 실제적인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 일을 알고 나서 베개가 늘 눈물에 젖었어요. 자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프랜카드 거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진짜 아이들이 다니면서 이걸 아빠 이건 뭐야 할 때 이 고통은 이 건축주는 아무 우리에게도 해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이게? 간신히 아이들 때문에 정신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집들이 전부 경매가 진행돼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지급하셨던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조금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이거 분양을 했던 건축주가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키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16가구를 생각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잘 좀 해결이 되길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신축 빌라를 매매 분양받으면서 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신 이 안타까운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은 이 인터뷰 영상으로 끝내고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영상에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예방법을 알려드려야 이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신축 빌라를 계약할 때 이 주의할 점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매매 분양뿐만 아니라 이 신축 빌라 이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주의점 첫 번째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 빌라를 짓고 있는 도중에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준공이 끝나고 이 마무리까지 된 빌라를 직접 방문해서 이곳저곳을 직접 두 눈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을 보러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빌라가 다 지어지고 이 건축주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빌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해버리면 앞에 인터뷰 사례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건축주가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건축비를 감당하는데 토지 위에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대출을 해준 은행은 이 빌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바로 이때 이 근저당권이 각 호실별로 나눠진 빌라를 선택해야 조금 더 유리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 근저당권을 빌라 전체 호실에 이 공동담보로 묶어놓은 물건을 조심하라는 건데 이런 거죠. 이 건축주가 빌라 10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 대출 20억을 받으면서 이 빌라 10세대 전체를 공동담보로 묶어서 20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10세대 등기부에 각각 근저당권이 20억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 502호 한 집을 전세 계약을 할 때 건축주와 은행 사이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502호 집에 설정된 이 근저당권 20억이 말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대부분 이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을 텐데 근저당권이 20억이라면 이 10세대 전체를 묶어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고 이 20억을 2억씩 호실별로 나눠서 각각 설정된 집을 선택하시는 게 향후 발생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근저당권이 없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신축 빌라들은 대부분 1순위로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매매 잔금이나 뭐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502호를 2억 3천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했다면 이 나머지 잔금 2억을 건축주한테 지급하지 않고 502호에 설정된 이 은행 근저당권 2억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임차인이 1순위가 되는데 만약에 이 공동담보로 20억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건축주 자금 사정 때문에 이 근저당권 말소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주의할 점은 이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는 게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영상의 피해자분들은 이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많이 지급해서 피해가 커졌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금을 다 주지 말고 최대한 적게 지급하시고 이 중도금 약정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항상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